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베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을 리뷰를 하고 그중에 추천책을 뽑아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한 달 동안 총 1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한 권씩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조지프 콜레드의 어둠의 심장입니다. 조지프 콜레드 사망 100주기 기념으로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41번째 책으로 출간이 되었던 책인데요. 처음에 이 책을 살 때 그 책에 우리는 어둠의 심장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 어둠의 심장에서 맞닥뜨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선언한 판결. 끔찍하거나 끔찍해.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에 꽂혀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읽은 책인데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느 증기선 선장이 된 말로가 과거에 아프리카 숲으로 가면서 듣게 되는 커츠라는 인물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국주의 시대 아프리카 흑인 노예, 식민주의를 다루는 고전입니다. 아, 나는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었어. 매료되었지. 마치 베일이 찢겨나간 것만 같더군. 나는 그 상아 같은 얼굴에 나타나 침울한 자부심과 무자비한 힘과 비겁한 두려움, 즉 강렬하고 끔찍한 절망을 보았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그 지고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욕망과 유혹과 굴복의 모든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던 걸까? 그는 어떤 이미지, 어떤 환영을 향해 속삭이듯 외쳤어. 2번 외쳤는데 숨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외침이었지. 끔찍하구나 끔찍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끔찍하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오는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지 저에게 조금 와닿지 않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서평을 좀 찾아보니까 이해가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원래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약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를 또 심어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했고요. 이 어둠의 심장이라는 책이 좀 비평하는 시각이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작품으로 읽히는 것은 물론이고 커츠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무의식으로의 여행이라고 바라보는 심리 비평적인 면도 있고, 남성 모험 소설에서 주변화되는 여성의 모습을 지적하는 페미니즘적인 비평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탈식민주의, 생태주의, 신화 비평 등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와중에 무의식적 흐름을 따라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책에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흑인 노예를 다루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불법 상하 밀렵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서 저는 이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쪽에 아마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저는 책이 주는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살짝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디스 워튼의 여름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368번째 책이고 최애 시리즈인 만큼 제가 달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은 꼭 읽으려고 하는데 이번 달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꼭 읽어야지 했던 책인 여름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읽어버린 책이죠. 저는 이 책을 강한 여주가 성장하는 느낌의 현대판 로판 재질, 마치 내 땡땡에 유행하는 로판 재질로 생각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재미있었어요. 체리티는 올해 18살의 여성으로 산에서 태어나 후견인인 로열씨의 손에서 자랐다. 하지만 이 무렵 체리티는 노인에 가까운 로열씨에게 청혼을 받고는 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는 체리티의 눈앞에 도서관장의 조카이자 대도시 출신 건축가인 하니가 나타났다. 무심하게 책의 위치를 묻다가 체리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잠시 할 말을 잃은 그의 모습에서 체리티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서로에게 당연하듯 이끌려 밀회를 즐기는 두 연인. 함께 있으면 여름밤 폭풍우도 두렵지 않은 그들이지만 우연한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교육의 격차는 체리티를 주저하게 만든다. 체리티는 이제 시골 아이이고 산에서 자란 아이로서 뭔가 교육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체리티에게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후견인인 로열 씨가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해서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선택 때문인지 체리티만은 이제 좋은 교육이 갖는 힘과 그 부재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더욱더 그 도시 사람의 대표적인 그 교육 지성인이라고 여겨지는 여기 등장인물 한이와의 교육적인 격차가, 심리적인 격차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이 책에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이 있는데요. 좋았던 점은 체리티가 결국에 자기 객관화가 너무 뚜렷하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여성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어느 누구한테나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결말이 너무 별로였어요.
한편으로는 둘의 해피엔딩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근데 둘이 이어지지 않는 게 결국엔 현실적이긴 하잖아요. 이 한이는 귀족 부유층이어서 결국에 뭐 약혼을 한 상대가 있고 정혼까지 하게 되는데 다른 집안과 이제 연결해서 하게 된단 말이죠. 체리티가 그거를 이제 본인 선택으로 또 포기를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현실적이면서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시 학교를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선택은 결국에 로열 씨와 정혼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게 지금 저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이게 진짜 뭐야? 왜 갑자기 로열 씨랑 결혼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지? 싶어서 이렇게 결말이 좀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체리티가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장해 나갔다는 점에서 좀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과달루페 네텔의 이네스는 오늘 태어날 거야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나왔던 책인데요. 모성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대표적인 여성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비혼주의 여성인 주인공인 라우라, 그리고 비혼주의였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된 알리나, 문제 있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도리스인데요. 라우라의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데 알리나는 이 라우라의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비혼주의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이까지 갖게 되는데요.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뱃속 아이는 황색 뇌증이다. 이 아이의 뇌가 자라지 않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편 라우라의 옆집에는 아들을 홀로 키우는 도리스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데요.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는데 아들이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막 엄마한테 야 뭐 욕설은 기본이고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등 악다구니를 쓰는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도리스의 모습도 나오면서 동시에 주인공인 라우라가 대신 그의 아들을 봐주면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놀이터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케어해주고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라우라의 엄마 알리나 대신 아픈 이네스를 보모를 하며 진한 애정을 주었던 마를레네 등 여러 여성이 모성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성이란 결국 삶과 죽음,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진짜로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는 여성의 출산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와 연약한 존재에 대한 돌봄, 사람 사이의 상호 이해와 연대라는 것. 이야기는 모성을 다루는 의료 시스템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과 페미니즘 시위까지 오늘날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다룬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삶이란 매 순간 결핍과 부정의 감각을 강요당해 왔으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성은 사회적 명령이야. 엄마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 여성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걸 방해하고 그런 모험에 뛰어들기 전에 엄마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 깊은 확신이 있어야 해. 나는 너희들을 낳고 대학을 그만뒀잖니. 나는 지금 그때 잃었던 나의 일부를 되찾고 있는 중이야. 나는 과거를 다시 방문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엄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취침등의 흐릿한 불빛 아래 엄마의 다크서클은 더 길게 늘어져 보였다. 온갖 문제와 씨름하며 감정을 억누르느라 쌓인 피로였다. 5살 먹은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화가 났다. 그날 밤 나는 어떤 연민도 없이 엄마한테 멍청해 보인다고 말했다.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말이 맞아. 너희들을 낳았을 때 엄마 뇌세포가 녹아버렸단다. 나는 그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기억에 남는 구절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역할 그리고 모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이소플라본의 귀신 부르는 심부름집의 11입니다. 이 책은 이소플라본으로부터 서평단 당첨이 돼서 받은 책인데요.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근데 또 마냥 가볍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책을 찾고 있었는데 이 책이 딱 가볍게 읽기 좋으면서도 마냥 흘러보낼 책은 또 아니어서 너무 좋았던 책이었어요. 외전 포함 총 16화로 이루어져 있는 옴니버스식 소설인데요. 심부름센터라는 도시의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무당, 부적, 장승 등 한국형 토속 공포 요소에 판타지적 상상력을 더한 전통적인 환상 기담이다. 햇님, 달님, 토끼전 등 고전 설화를 재해석한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페르세포네, 인도 신화의 구생신 등을 재해석한 이색적인 에피소드도 있어 동서양의 다채로운 기담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각기 다른 주제의 단편 소설집인가 했었지만 옴니버스 시기였고 기승전결과 그동안 있었던 마지막 떡밥 회수까지 정말 완벽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각 인물이 한 답에서는 다소 약간 좀 공감이 안 가는데 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그 외에 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과 뭐 에피소드, 각 인물들의 서사까지 너무 완벽해서 정말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다 버릴 인물이 한 명도 없이 다 매력적이고 입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던 책이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약간 구미호전과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이게 작가님 데뷔작이라는데 온라인 소설 플랫폼 브릿지라는 데에서 민속적 색채가 뚜렷한 공포 소설을 꾸준히 발표를 해왔었다고 해요. 근데 아니 데뷔작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너무 프로 작가처럼 이렇게 잘 쓰시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할 때 각기 인물들의 서사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각기 다 인물들의 서사가 완벽하고 재미있고 또 참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읽었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넬레 노이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입니다. 전 세계의 독일 미스터리를 각인시킨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대표작이자 유럽 최고 인기 시리즈인 타우누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며 최근에 변요한 주연으로 드라마 방영까지 했었죠. 옛날에 학창시절에 저 한 중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고 찾아보다가 밀리의 서재에 이 시리즈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읽었습니다. 또래들의 선망과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토비아스. 두 명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제목으로 체포된 날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10년 뒤 출소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눈에 띄게 쇠락한 아버지와 폐업한 아버지의 레스토랑 황금수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를 넘는 괴롭힘이다. 토비아스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며 11년 전 그날 2시간의 블랙아웃을 기억해내려 애쓴다. 그러던 중 그는 백설공주라 불리던 죽은 애인과 마치 쌍둥이처럼 닮은 아멜리를 만나 가까워진다. 토비아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린 아멜리 역시 11년 전의 사건을 파헤치며 마을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한편 형사 피아와 보덴슈타인 콤비 역시 토비아스의 어머니를 향한 살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그의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멜리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좀 신선했고 재밌던 책이었어요. 이 책이 작가의 시리즈 중 하나인데 나머지도 빨리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가님 신간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몬스터 1, 2인데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읽고 싶지만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 아직 못 읽었습니다. 꼭 읽어보고 싶어서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는 놓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책은 문목화에 돌이킬 수 있는입니다. 총망받는 신입수사관 윤설이 하지만 부패경찰을 도와 일하게 된 그녀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범죄 조직을 건드리고 비공식 명령을 받아 어느 암살 작전에 투입된다. 작전구역은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폐쇄된 유령도시. 4만여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재해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그곳에 보내진 그녀는 아무도 없어야 할 도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그들의 초능력을 목격하게 되는데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읽어보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밀리의 서재 있어서 밀리의 서재에서 일단 읽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미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갑자기 막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막 등장해서 너무 놀랬고 결말도 진짜 너무 여운이 남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 이 이상의 줄거리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구절 같은 거 제가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거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읽어드리면 너무 스포가 돼요. 근데 이 책은 진짜 반절 딱 나오는 순간부터가 진짜거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읽어보십시오. 네, 일단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작가님이 신인이고 이게 또 데뷔작이래요. 근데 어쩜 이렇게 글을 맛깔나고 여운 있게 쓰실 수 있는 걸까요? 와 진짜 벌써 다음 작품이 너무 기대되고 이 책은 이 이상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스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이상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는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일곱 번째 책은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의 쓸모입니다. 이 책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좀 영업을 당해서 읽고 싶었는데 마침 밀리의 서재에 올라와 있길래 후딱 읽었던 책입니다. 삶의 지침이 되는 철학 사용 설명서라고 부제가 되어 있어서 쉽게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의 쓸모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진단과 소견을 제공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는 병에 걸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생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해결이 된다. 여전히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많이 쳐두었는데요. 이 중에 진짜 와닿았던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해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며 인간을 공허하고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삶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파티, 술자리, 저녁 식사 모임, 데이트는 금세 끝이 나고 한없이 되풀이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배도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쾌락으로 삶을 채우려 할수록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우리에게는 우울한 권태만이 남는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성대하고 화려한 파티 같은 삶보다 행복에서 더 멀어지는 길은 없다. 우리의 비참한 삶을 끊임없는 기쁨, 쾌락, 즐거움으로 바꾸려 할수록 서로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좋은 구절들은 되게 많았는데 부제 설명서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줄글과 철학에 대한 딥한 이야기 같은 느낌보다는 정말 가볍게 철학에 가볍게 접근하는 설명서 같은 느낌의 책이어서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철학을 딥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책 자체는 좋아서 철학을 입문해보고 싶은 분들, 가볍게 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8번째 책은 청해의 오렌지와 빵칼입니다.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 작가 청해의 SF 미스터리 소설이고 제가 너무 기대했던 소설입니다. 그만큼 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던 책이에요. 주인공 오영아는 유치원 교사인데요. 오영아는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걸 자처하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과의 갈등을 피하고 억지로 웃고 사과하며 배려하는 타인에 의한 그리고 본인이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참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돌보는 유치원생의 엄마가 뇌시술을 연구하는 서양의학연구센터에서 뇌시술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4주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정서시술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통제력이 갑자기 너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치달아서 눌려있던 분노, 욕망 등을 밖으로 표출을 막 하게 되는데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책에 비해 강렬한 해방감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원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술 효과가 어서 끝나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 친구들한테 다 풀어내고 그리고 막 본인의 감정을 막 주체를 못해서 극단으로 치달아서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정말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곧 있으면 이 시술 효과가 끝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맞아? 또 이랬던 소설입니다. 이 작가가 포근한 로맨스 소설부터 미래 기담 SF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본인 내면에 있는 질척하고 순수한 검은 감정을 내보이며 독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또 썼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말에서 우리는 결례를 채우는 게 가끔은 버겁다. 있는 그대로 수용되길 원한다. 비록 내 도덕성이 상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내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도 심지어 그 정의에 균열을 만드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냥 살아있고 싶다. 있는 그대로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에 잘 투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는 무엇보다 이 마지막 작가의 말이 너무 좋았어요. 끝으로 당신이 조금 덜 도덕적이어도 나는 당신을 좋아할 수 있다. 이해할 수도 있다. 나 또한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니 타인을 마주하는 일에 괴로움이 없기를. 페이지도 밀리의 서재 기준으로 184페이지로 가볍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9번째 책은 이선주의 심판자들입니다. 책풀 출판사에서 서평단 당첨이 돼서 받은 책이고요. 정정아와 하유미, 17살 두 아이가 맞닥뜨린 각간의 사건을 교차 시점으로 전개하는 이야기로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혐오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화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했었는데요. 이 두 친구가 갑자기 장난으로 우리 이 둘을 글을 바꿔서 한번 내볼까 해서 바꿔서 냈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 이후에 이제 도가 주최하는 100일장이 있었는데 하유미가 정화의 글을 써가지고 제출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도대회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한 발 가까워진 현실 앞에서 하유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사실을 털어놓지 못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정화가 눈치를 채겠죠? 걸리겠죠? 그래서 정화가 애들 있는 앞에서 그냥
뭐야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내 글이잖아. 했는데 그 내용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반 친구들이 이 거짓말쟁이 이게 왜 너 글이야 얘가 써서 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정아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만 인플루언서 기유라라는 아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구 다이어리를 훔치다 걸려서 청주로 전학 간 아이라며 정아를 공개 저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싹 퍼져가지고 진짜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을 찍혀요. 근데 여기서 하유미는 진실을 밝힙니다. 사실 그걸 내 글 아니고 얘 글이 맞아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진실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죠. 다행히 정아에게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정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정아를 도울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난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일은 재미있는 스포츠처럼 느껴졌다. 단 자신이 경기장 안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여길 때만. 그러나 누구든 뒷덜미를 잡혀 경기장 안에 내팽겨 쳐질 수 있다는 걸 당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신나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도 다른 먹잇감을 찾았다. 어디선가 폭로가 일어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틈도 없이 처형대를 세우는 일이 매일 반복됐다. 논란은 땔감이 마르지 않는 불길 같았다. 그 땔감이 진실이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요즘 세대의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극적인 소재로 남을 까내리고 평가하는 정도가 그리고 혐오하는 게 요즘에 저 어릴 때보다 지금이 좀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하유미였다면 제가 정정화 글을 몰래 써가지고 냈는데 수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수상이 취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밝힐 수 있었을까? 하면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아님 말고 식의 좀 의도치 않는 남일이라 좀 쉽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책은 김유신의 센트 아일랜드입니다. 사실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읽은 건 아니었고요. 밀리의 서재에서 켈리와 콜라보를 하더라고요. 이 책의 3분의 1을 읽으면 켈리 콜라보 배지를 준다고 해서 읽는 김에 읽고 보니 재밌네 해가지고 완독을 했습니다. 전 세계 향기 산업의 핵심 집합체이자 복합 연구 단지인 센트 아일랜드. 그곳은 매년 한 차례 후각이 뛰어난 19세의 인턴 연구원을 선발한다. 단 뛰어난 후각은 필수. 다리는 센트 아일랜드 인턴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향기 공부에 매진한다. 드디어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치른 1차 필기 시험. 결과는 합격. 그리고 2차 시험을 위해 입성한 센트 아일랜드. 그토록 기대하던 센트 아일랜드에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친구이자 경쟁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엄마의 과거. 다리는 이 시간을 무사히 견뎌내고 기다리던 합격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읽기 재밌는 소설이고 마치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란 책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조금 몽글몽글하고 약간 베스킨라빈스의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소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후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되게 향기에 대한 묘사가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떠한 냄새겠구나 하는 그 예상이 가게 만들어주는 소설? 묘사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존재할 것만 같고 그러한 착각, 상상력을 좀 잘 불러일으킬 만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본 작가님인데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읽은 책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개해드린 이 책들 중에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3권을 좀 추려봤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오렌지와 빵칼 그리고 심판자들 이 3권의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들 다 재미있지만 이 와중에 이 책 3권은 진짜 너무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